1970년 초봄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 20살 순자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새벽 5시 어머니가 순자를 깨웠다. 순자, 일어나거라. 오늘 대구로 가야 한다. 순자는 영문을 몰랐다. 어머니는 평소와 다른 엄숙한 표정으로 미리 준비해둔 보따리를 순자 앞에 내려놓았다. 아버지는 마당에서 담배만 피우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작은아버지 덕분에 좋은 분을 소개받았다. 내가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생겼어. 순자의 가슴이 쿵했다. 결혼 얘기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보통 결혼이라면 상견례도 하고 혼수도 준비하고 그러는데 이건 마치 팔려가는 것 같았다. 기차에서 작은아버지가 속삭였다. 그 사람은 군인이고 집도 잘 살아. 게다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갑작스럽고 조금 이상했지만 가난한 집안 사정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대구역에 도착했을 때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35세 남자 박대철이었다. 군복을 입고 서 있는 그의 모습에서 순자는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안녕하세요. 박대철입니다. 대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작은아버지와 인사를 나눈 후 대철은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많이 낯설겠지만 천천히 적응하면 됩니다. 순자는 고개만 끄덕였다. 작은아버지는 그날 저녁 기차로 돌아갔다. 순자 혼자 남겨진 채로. 대철의 집은 생각보다 컸다. 안채와 사랑채가 따로 있는 기와집이었다. 대철은 순자를 안채로 안내했다. 여기서 지내면 됩니다. 불편한 건 언제든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순자는 이 집의 안주인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대철은 자상했고 집도 크고 좋았다. 부모님이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신 것 같았다. 첫날 밤 순자는 새로운 환경에 설레면서도 긴장했다. 그런데 새벽 무렵 안채 문 앞에서 소리가 났다. 순자 씨 괜찮아요? 대철이었다. 순자가 문을 열자 대철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었다. 첫날이니까 잠이 안 올 거예요. 이거 드시고 푹 쉬세요. 감사합니다. 순자는 대철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본격적으로 살림을 시작했다. 시장도 가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다. 대철은 매일 부대에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순자가 차려준 밥상을 받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대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순자 씨 덕분에 집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런 일상이 자연스러워졌고 순자는 이렇게 시작하는 부부도 있다 인정하고 싶었다. 한 달 후 순자는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대철은 기뻐했다. 우리 아이가 생겼네요. 정말 기뻐요. 순자도 행복했다. 새로운 가정의 새 생명까지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여름이 되자 순자는 텃밭을 가꾸며 소박한 행복을 느꼈다. 대철이 부대에서 가져온 씨앗으로 고추, 토마토, 상추를 심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것도 신기하고 기뻤다. 어느 저녁 대철이 일찍 퇴근했다. 순자 씨 실은 결혼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런데 조금 복잡한 일이 있어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럼 결혼한 상태라는 말씀이세요? 서류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끝난 관계예요. 곧 정리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순자는 충격받았지만 대철의 말을 믿기로 했다.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이미 아이까지 생겼으니까. 가을이 되자 순자는 첫 아들 영민이를 낳았다. 대철은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순자 씨 고생했어요. 우리 아들이에요. 네, 여보. 여보, 혼인신고는 언제 해요? 아, 그거.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이혼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해서 순자는 마음이 답답했지만 참기로 했다. 어차피 아이도 낳았고 함께 살고 있으니까 큰 문제 없다고 생각했다. 겨울이 왔다. 순자는 영민이를 돌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대철도 아이를 무척 사랑했다. 밤에는 재롱 부리는 영민이를 보며 웃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도 했다. 우리 영민이가 제일 예뻐요. 당연하죠. 엄마 닮아서요. 순자는 완전한 행복을 느꼈다. 이렇게 살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해 겨울,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박 대위한테 본처가 따로 있다던데? 그럼 저 젊은 여자는 뭐야? 순자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 가슴이 아팠지만 대처를 믿었다. 곧 이혼하고 자신과 정식으로 결혼할 거라고. 새해가 되었다. 순자는 영민이를 안고 새해 인사를 했다. 여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순자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올해는 꼭 모든 걸 정리하고 정식으로 결혼합시다. 순자는 그 약속을 믿고 또 한 해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정말 이혼이 될까? 자신은 정말 이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을까? 1972년 봄 순자가 대철과 함께 산 지 2년이 흘렀다. 영민이는 이제 돌이 넘어 아장아장 걸어 다녔고 순자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혼인신고는 하지 못한 상태였다. 여보, 이혼 절차는 언제쯤 끝나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철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그 사람이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그 사람은 아버지들이 절친이셔서 아버지들 소개로 결혼도 하게 된 거고. 집장만 할 때도 장인어른이 많이 도와주셨고.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둘째도 곧 태어나는데. 순자 씨, 조금만 더 참아줘요. 내가 꼭 해결할게요. 순자는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이 기다리기로 했다.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으니 조금 늦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여름에 둘째 딸 영애를 낳았다. 이번에도 대철은 기뻐했다. 딸이네요. 정말 예뻐요. 네, 여보. 그러던 어느 날 서랍에 있던 호적 등본을 보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박대철이지만 어머니란에는 이막내라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영민이 엄마가 막내라고 되어 있는데? 대철이 당황했다. 아, 그건. 법적으로는 막내가 제 아내라서 어쩔 수 없이. 뭐라고요?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럼 저는 뭐예요? 영민이는 제가 낳았는데 왜 다른 사람이 엄마로 되어 있어요? 순자 씨, 진정하세요.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엄마잖아요. 순자는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자신이 낳은 아이의 법적 어머니가 다른 여자라니. 그럼 이막내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요? 친정에서 요양 중이에요. 몸이 약하고 아파서. 언제부터 아프셨는데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 벌써 7년째예요. 순자는 점점 더 혼란스러웠다. 아픈 아내가 있다는 걸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을까? 여보, 그럼 저는 정확히 뭐예요? 이혼할 생각은 있는 거예요? 대철은 답변을 피했다. 순자 씨,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랑하고 함께 살고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며칠 후 동네 이장 아주머니가 집에 찾아왔다. 순자야, 잠깐 나와보거라. 밖으로 나가자 이장 아주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순자야, 너 지금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니? 무슨 말씀이세요? 박 대위한테 본처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 네. 곧 서류 처리될 거예요. 순자는 별일 아니라는 듯 넘기고 싶었다. 이혼? 그런 소리 들었어? 막내라는 사람은 몸만 약한 거지 이혼할 생각 없어.
오히려 곧 돌아온다는 소문도 있던데. 순자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럼 저는? 너는? 첩이야, 순자야. 첩. 그 한마디가 순자의 가슴을 찔렀다. 자신이 첩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영민이와 영애를 보며 눈물이 났다. 이 아이들의 법적 어머니는 자신이 아니었다. 자신은 그저 아이들을 키워주는 사람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대철이 돌아오자마자 순자가 따졌다. 여보,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는 정말 첩인가요? 대철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순자 씨, 대답해 주세요. 그런 형태가 되겠지만 저에게는 당신이 진짜 아내예요. 순자는 무너져 내렸다. 2년 동안 자신을 속인 것이었다. 결혼한다고 이혼한다고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말하면 당신이 떠날까봐 무서웠어요. 떠난다고요? 벌써 아이 둘을 낳았는데 어디로 떠나요? 그날 밤 순자는 밤새 울었다. 20살에 순진하게 시집왔다가 한순간 첩이 되어버린 자신의 처지가 한심했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다. 누군가가 소문을 퍼뜨린 것 같았다. 영민 엄마 장 보러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결혼은 언제 하세요? 그게 본처가 있는데 어렵겠네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부끄럽고 창피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인가? 박대철의 아내인가 첩인가? 법적으로는 분명히 남이고 첩이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아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영민이가 순자의 치마를 잡으며 말했다.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엄마 안 울어. 엄마 눈에서 물 나와요. 순자는 영민이를 안았다. 아이들만큼은 사랑으로 낳은 나의 아이.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가을이 되자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막내가 몸이 좀 나아서 곧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었다. 여보, 그 여자가 온다면서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오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하지만 순자는 불안했다. 막내가 돌아오면 자신의 자리는 어떻게 될까? 겨울이 다가오면서 순자는 매일 불안에 떨었다. 혹시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여자가 나타나서 여기 내 집이야.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순자는 다짐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아이들만은 지켜야겠다고. 1974년 가을 순자가 대철의 집에 온 지 4년이 흘렀다. 영민이는 4살, 영애는 2살이 되었고 순자는 셋째를 임신 중이었다. 그동안 막내가 돌아온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계속 친정에서 요양 중이라고만 들었다. 어느 날 오후 순자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영민이와 영애는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평온한 일상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대문이 열리면서 낯선 여자가 들어왔다. 키가 작고 마른 체형에 얼굴이 창백한 30살 정도의 여자였다. 손에는 짐가방을 들고 있었다. 여기가 우리 집 맞죠?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여자가 왔구나. 저, 누구세요? 막내는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저는 박대철의 아내인데. 당신은 누구시고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저는 순자라고 합니다. 순자? 막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혹시 그 순자인가요? 우리 남편이 데리고 산다는? 순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영민이가 순자에게 달려와서 치마를 잡았다. 엄마, 저 아줌마는 누구예요? 막내가 영민이를 보더니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이 아이가 대철 씨 아들인가요? 네. 그럼 제 아들이네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막내는 짐가방을 들고 안채로 들어갔다.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잠깐만요. 순자가 뒤따라 들어갔다. 저기 저희가 살고 있는데. 저희라고요? 막내가 돌아보며 말했다. 여기는 제 집이에요. 박대철의 법적 아내인 제 집이고요. 순자는 할 말이 없었다. 법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었다. 사랑채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요? 막내는 냉정하게 말했다. 순자는 충격을 받았다. 4년 동안 이뤄낸 내 집에서 사랑채로 나가라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대철이 퇴근했을 때 집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즉시 알아챘다. 여보, 언제 왔어? 오늘 오후에 왔어요. 몸이 많이 좋아져서. 대철은 순자를 바라봤다. 순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순자 씨는 사랑채로 가라고 하셨어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철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여보, 이 사람 지금 임신 중이야. 조금 배려해주면 안 될까? 배려요? 막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4년 동안 내 자리에서 내 남편과 살면서 아이까지 둘이나 낳아놓고는 이제 와서 배려를 해달라고요? 순자는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다. 자신이 막내의 자리를 빼앗은 것처럼 들렸다.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4년 동안 몰랐다고요? 네. 대철 씨가 이혼한다고 해서. 막내는 대철을 노려보며 말했다. 이혼? 당신이 이혼하자고 한 적 있나요? 대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순자는 아이들과 함께 사랑채로 이사했다. 4년 동안 살던 안채를 떠나는 것이 너무 서러웠다. 엄마, 왜 여기서 자요? 영민이가 물었다. 잠깐만이야. 금방 다시 들어갈 거야. 하지만 순자도 언제 다시 안채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부터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막내는 안채에서 안주인 행세를 했고 순자는 사랑채에서 조심스럽게 지내야 했다. 특히 식사 시간이 가장 어색했다. 대철은 안채에서 막내와 함께 식사하고 순자는 아이들과 함께 사랑채에서 따로 먹어야 했다. 여보, 저희는 언제 함께 식사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조금만 기다려. 막내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막내는 적응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오히려 순자를 견제했다. 대철 씨, 아이들 교육은 제가 맡겠어요. 법적으로 제가 엄마니까요. 순자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자신이 낳고 기른 아이들을 빼앗기는 기분이었다. 막내 씨, 아이들은 제가 낳은 제 아이들인데요. 낳은 것과 법적 책임은 다른 거예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대철에게 따졌다. 여보, 이게 뭐예요? 제가 그동안 뭘 한 거예요? 순자 씨, 조금만 참아줘. 막내도 힘든 사람이야. 저는 안 힘들어요. 제 아이들까지 빼앗으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당신 아이야.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막내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했다. 영민아, 이리 와. 엄마가 책 읽어줄게. 저는 우리 엄마가 좋아요. 영민아, 내가 진짜 엄마야. 호적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 영민이는 혼란스러워했다. 4살이라는 나이에 이런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순자는 매일 괴로웠다.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대철의 아내인지 첩인지 아니면 그냥 아이 돌봐주는 사람인지. 겨울이 되자 막내와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사소한 일로도 다퉜다. 순자 씨, 빨래는 사랑채에서 따로 하세요. 네. 안채 빨래와 섞이는 게 싫어요. 순자는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도 참아야 했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해 겨울 순자는 셋째 아들 정민이를 낳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막내가 법적 어머니가 되었다. 또 제 아이가 늘었네요. 막내가 비꼬듯 말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낳은 아이들이 모두 다른 여자의 아이가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 잔혹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이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고 희망을 품었다. 1975년부터 1985년까지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막내가 돌아온 후 두 여인의 신경전은 매일같이 이어졌다. 겉으로는 점잖게 지내는 것 같았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아침이면 막내가 안채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 부엌을 차지했다. 아침 준비는 내가 할게요. 남편과 아이들에게는 세상 좋은 아내와 엄마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며 잘했다. 순자의 자리는 없어진 것 같았다. 1978년 영민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였다.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을 하는데 막내가 영민이의 어머니 행세를 하고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박영민 엄마예요. 선생님이 말했다. 어머니, 영민이가 집에서 다른 엄마 이야기를 하던데. 아, 그건 저희 집에 도우미가 있어서 그래요. 순자는 이 말을 전해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도우미라니. 자신이 낳고 기른 아이의 법적 어머니가 자신을 도우미라고 했다는 것이. 그날 밤 순자는 대철에게 따졌다. 여보, 이게 말이 돼요? 제가 도우미래요? 순자 씨, 막내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어려우면 진실을 말하면 되잖아요. 진실이 뭐야? 이 상황 자체가 복잡한 거 아니야? 순자는 허탈했다. 대철조차도 이 상황을 정리할 의지가 없어 보였다. 1980년 영민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더 큰 사건이 일어났다. 영민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고 돌아온 것이다. 엄마, 친구들이 놀려요. 뭐라고? 너희 집엔 엄마가 둘이라고.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라고. 순자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아이까지 이런 상처를 받게 하고 있었다. 영민아, 엄마가 너를 낳았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럼 큰엄마는 뭐예요? 순자는 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9살 아이에게 이런 복잡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 막내도 이 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동네에서 자신을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대철 씨, 이 상황 언제까지 갈 건가요? 뭔 소리야?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희 집에 부인이 둘이 있다는 걸. 여보, 부끄럽단 말이에요. 남편을 다른 여자와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게. 막내도 나름대로 고통스러워했다. 법적으로는 정실 부인이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절망감과 실질적으로는 대철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1982년 영애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이번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다. 박영애 어머니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애가 집에서 엄마가 또 계신다고 하던데. 막내는 또다시 도움이라고 설명했다. 순자는 이제 화가 나기보다는 체념했다. 아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어느새 큰엄마와 엄마로 호칭도 정리되었고 한 지붕 두 안의 특이한 모습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순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 친정은 이미 연락을 끊었고 혼자 아이 셋을 키우기에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1984년 정민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순자는 결심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뭔 이야기?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해요. 어떻게 정리하자는 거야? 이혼하든지 저라도 독립할 수 있게 도와주든지. 대철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순자 씨, 그건 쉽지 않아. 막내는 갈 곳이 없어. 저는 갈 곳이 있나요? 대철은 대답하지 못했다.
언제나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난감해하고 피하고 싶어 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상황은 대철의 이기적인 마음 하나로 시작되었다. 순자는 두 여자 모두에게 진짜 나쁜 사람은 대철이인데 대철이 밉지 않다는 게 더 힘들었다. 그해 여름 큰 사건이 일어났다. 영민이가 친구 집에서 놀다가 다쳐서 병원에 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보호자 동의서를 요구했다. 법정 대리인이신 어머니께서 직접 오셔야 합니다. 순자는 당황했다. 제가 엄마인데요. 호적상 법적 보호자는 이막내 씨로 되어 있는데요. 결국 막내가 병원에 와야 했다. 순자는 자신이 낳은 아이의 수술 동의서에 사인도 할 수 없다는 현실에 절망했다. 그날 밤 순자는 하늘을 보며 물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 다만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보며 이 아이들만큼은 끝까지 지켜야겠다고 다짐했다. 10년의 세월 동안 두 여인의 전쟁은 계속되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모두가 상처받는 전쟁이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아이들은 자랐고 두 엄마를 모두 사랑하며 씩씩하게 성장했다.